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9월 8일이 되었습니다. 전식입니다. 우리나라에 북한 영화가 처음 상영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8년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상영된 우리 집 이야기라는 영화입니다. 2016년 평양 국제영화축제 최우수 상을 받았다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후에 문체부가 이 영화 공개를 승인했는데, 이 영화 역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찬양하는 영화입니다. 예컨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의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우리 집은 당의 품.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화가 북한에 상영된 적이 있는가요? 독재체제에서 만든 영화는 문화가 아닙니다. 이 선전선동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중국 영화로 6.25 전쟁을 의미하는 항미 원조 70년 기념영화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 원제는 금강천이라는 영화인데, 수입한 곳에서 제목을 1953년 금성대전투로 바꿨습니다. 중국에는 작년 10월 개봉했다는데, 중국 포털 바이두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의용군 전사들이 적과 아군의 전력 격차가 현격한 상황에서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억척같이 싸워나가는 영웅적인 행위를 담고 있다. 놀랍게도 이 영화는 15세 이상 관람가로 정식 상영 허가가 났습니다. 이 국군 살해 장면이 없다는 게 그 이유가 됐습니다. 영화의 소재인 금성전투는 국군 1701명이 전사를 한 전쟁이죠. 중국이 한국군 5만 명을 섬멸했다고 선전하는 전투입니다. 이 국군은 이 전쟁에서 중공군이 기습으로 패퇴하며 휴전을 앞두고 철원에 있는 영토 약 200평방킬로미터를 북한에 넘겨줘야 했습니다. 이 전투를 소재로 중공군을 영웅시하는 중국 정부의 기념영화를 왜 굳이 수입 상영하는 것인가요? 좌파의 선전선동은 끝이 없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자존심도 정체성도 다 버린 나라입니까? 문화의 허물을 쓴 이런 침략을 방치하는 이유를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언론의 질문이 쏟아지자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내 유통을 허용한 이유를 묻는 조선닷컴 질의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허가, 불허를 따지는 게 아니라 등급 분류밖에 할 수 없고 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이다. 그래서 조선닷컴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컨대 일본 제국주의 위안소를 미화한 영화도 유통이 가능하냐? 그러자 영등이 측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를 수 있다. 제한 관람가 등급을 주면 된다. 제한 관람가로 지정되는 조건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선닷컴이 이 영화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하느냐고 다시 묻자 영등이 측의 답변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심사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영화에서는 안 나오고, 그래서 폭력성 등만 고려해서 15세 관람가를 준 것으로 한다. 참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경쟁이 흥미로워졌습니다. 비록 RN스치 한 곳이지만 홍준표가 윤석열을 추월한 결과가 나오면서 희비가 엇갈린 겁니다. 홍준표 캠프는 홍준표가 2030 소통에 최적화된 후보라고 했지만, 경쟁 주자들은 민주당 지지층과 대깨문들의 여론조사 조작득이라고 했습니다. 역선택 논란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도 요즘 무야홍이라는 신조어를 보도합니다. 제 방송 댓글에도 많이 뜨군요. 무야홍,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 이런 뜻입니다. 게다가 7일 발표된 여론조사 공정의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홍준표는 민주당 이재명과 이낙연 둘 다 제쳤습니다. 그동안의 윤석열 대세론이 무너지면서 이 야당 후보 경선이 이처럼 흥미 만점의 경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보수 우파의 서광이 빚은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거치면 본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아주 높아집니다. 윤석열 대세론이 무너진 건 무슨 이유였을까요? 저는 윤석열에게 컨텐츠 대응 능력이 부족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봅니다. 어제도 제가 좀 말씀드렸죠. 그것은 흔히 하는 말로 여의도 문법에 아직도 익숙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이 내세울 정책과 자신의 철학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탓이 아닐까요? 거기에다 이 주자를 공격하는 여러 네거티브가 윤석열의 청렴 강직한 이미지를 갉아먹었습니다.
그 네거티브 중에 하나가 이 최근 불거진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입니다. 어제 방송은 졸지에 구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녹화를 좀 일찍 했는데 그 뒤에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 김웅의 인터뷰 기사가 동아일보에 터진 겁니다. 이 6일 밤 동아일보의 김웅 인터뷰 요지는 이렇습니다. 고발장을 내가 썼는지 손준성 검사로부터 전달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 제보는 항상 당에 전달해 왔기 때문에 의혹이 조작이 아니라면 내가 한 게 맞을 것이다. 10년 전 사건도 아닌데 그렇게 벌써 가물가물거립니까? 이 뉴스버스는 김웅이 장인 4.15 총선 직전에 윤석열이 측근 송준성으로부터 여권인사 고발장을 받아서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웅은 고발 사주 사건을 뉴스버스에 제보한 인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 그 당시 내가 소통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뉴스버스가 자신이 최강욱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초안을 잡았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장은 검찰 측 입장에서 전달되었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뉴스버스는 내가 한 말을 짜깁기 했다. 처음 인터뷰 기사가 완전 왜곡돼서 나갔다. 그러니까 뉴스버스의 첫 보도가 오발탄이라는 겁니다. 그는 고발장을 당에 전달했다고 하는 4월 3일과 8일은 선거를 앞둔 정신없는 시간에서 고발장을 보고 검토해서 보낼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긴 불과 몇천 표 차이로 당선된 분이 정신이 없었겠죠. 그런데 뉴스버스가 그런 보도를 한 것은 술에 취해 대구에서 서울 올라가던 중에 자다가 기자 전화를 받았고 대답이 오락가락했다고 했습니다. 최강욱 건은 자신이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자신은 잊어버리는데 뒤에 보니 당에서 고발했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윤석열으로부터 사주를 받은 사실도 당 차원의 고발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등을 보낸 것이냐 하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뉴스버스 보도가 사실인 것 같다고 하면 당장 윤석열 캠프에서 손 검사에게 받았다는 증거를 대라고 할 것인데 나는 다 지웠으니 증거가 없다. 지웠다는 얘기는 이른바 폭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손 검사는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하겠나. 뉴스버스가 조작됐다는 증거도 없고 반대로 손 검사에게 받았다고 해도 입증 자료가 없다. 그런데 이미 윤석열 캠프는 이번 사건을 두고 보도 자료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고발장의 작성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음해성 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취지가 이렇습니다. 고발장이 검사가 작성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논리적 비약이다. 이 손준성 검사는 고발장 작성과 송부를 부인했으며 고발장 내용을 보면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엔 무리한 표현들이 많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나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보도자료에는 한겨레가 공개한 고발장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 가능한 수준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격이 다른 최강욱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한꺼번에 고발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결국 이번 뉴스버스의 보도는 정부 고발 프레임을 덮으씌운 것으로 이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 위증 사건에서도 확인된 아주 익숙한 공작 정치의 레파토리라는 것입니다. 대체 김웅이 말하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말이 너무 자주 바뀝니다. 이 최강욱에 대한 고발장은 자신이 썼다고 뉴스버스에 말했다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는 부인했습니다. 내가 고발장을 당에 전달했다는 걸 기억 못하지만 뉴스버스 보도가 사실이면 내가 전달한 고발장은 한 명만 받았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는 제보자에 대한 의견도 내놨습니다. 정치권에서 제보자라고 의심받았던 국민의힘 인사 2명, 변호사 등이 있었는데 모두 아니다. 내 마음속엔 한 명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시에 내가 소통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게 나중에 밝혀지면 재밌는 일을 알게 될 거다. 그 사람이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 그 김웅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는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을 모두 잡으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김웅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장에 대해서는 그 문건은 전혀 기억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언론으로부터 이 사건이 키맨이라는 달갑지 않은 역할로 지목됐는데 지난 며칠 동안 갈팡질팡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하는 겁니다. 그가 초질관 바꾸지 않는 답변은 딱 하나입니다. 이것입니다. 이 사건은 윤 총장과는 전혀 상관없다. 손준성 검사 역시 이 고발장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웅 역시 고발장을 손 검사로부터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고발장 내용이 법리적으로 맞는지 한번 물어봤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뉴스버스는 왜 김웅과 통화한 다음 날인 9월 2일 윤석열이 손준성을 통해 전달한 고발장이 두 건이라고 보도했을까요? 뉴스버스의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 전 총장이 4.15 총선 직전인 4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손준성을 통해 유시민, 최강욱 등 여권 인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했다. 뉴스버스는 당시 손준성이 김웅에게 전달한 문건이라며 손준성 본인이 적힌 고발장과 판결문이 담긴 SNS 메신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이틀 전에 한겨레에 나온 사진이 그것입니다. 뉴스버스는 김웅의 진술이 오락가락하자 4월 3일 고발장에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 9월 2일 오전 8시에 김웅과 재차 통화한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가 한 말의 취지가 이렇습니다. 김웅에게 김건희 씨 얘기는 왜 들어갔느냐고 물어봤다. 그건 아마 검찰 측 입장에서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웅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뉴스버스와 2차 통화에서도 손준성이나 검찰에서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게 아니라 뉴스버스 측이 그런 내용의 문건을 갖고 있다고 하길래 그건 검찰 측 입장이겠지라고 추정한 것일 뿐이다. 김웅은 6일 의원실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없고 실제로 고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김웅은 최강욱 고발장 외에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뉴스버스는 집요하게 김건희 명예훼손 등에 대한 고발장도 김웅이 작성했다는 걸 강조하는 걸까요? 뉴스버스는 김웅이 작성했다고 말한 8일 고발장조차 사실 검찰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볼 만한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치고 나왔습니다. 김웅도 내일 기자회견을 요구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 나라 국간을 비워놓고 다시 내년 604조가 넘는 슈퍼 예산안을 편성한 홍남기가 또 면피성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나라 국간이 비어가고 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나라 국간이 비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오래전에 나라 국간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경제수장으로서 잊을만 하면 그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공개 발언을 내놓습니다. 이른바 면피용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 답변을 끌어낸 민주당 고민정의 질문이 참 재미있습니다. 재정은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국간에 국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고민정은 더 재미있는 비교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의 코로나 지원 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이러자 모처럼 홍남기도 되받아쳤습니다. 각 나라의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 확진자 수가 우리는 인구 10만 명당 500명이 안 되고 미국, 영국, 프랑스는 10,000명 수준이다. 그들 나라는 워낙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재정 규모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직하게 말하면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크다고 얘기해야죠. 홍남기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오히려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내년에 국가채무 천조 시대를 열게 됐다는 이태규 의원의 의견에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년과 올해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예산안을 공개했을 때 했던 변명을 반복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은 확장 재정으로 가지만 내후년 이후에는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재정 건전성 노력도 함께 할 것이다.
이 또한 정권이 끝나면 그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말이 또다시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국가 채무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돼 양호한 편이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어떻들이면 그럴듯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우선 홍남기가 말한 절대적인 국가 채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국가 채무에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구 각국은 공기업 부채가 크지 않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마거릿 대처 일사 때 민영화를 통해 영국 병을 해결했으며 나머지 나라는 우리나라에 비해 아주 미미합니다. 게다가 국민연금 계획을 하지 않으면 늘어나는 연금 부채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 더 짚을 것은 홍남기는 내년 국가 채무를 1068조 3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 660조에 비해서 5년간 408조가 늘어난 것이지만 세수가 대폭 늘어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세금이 많이 거쳐서 그 정도 는다는 겁니다. 만약 경기 회복이 여의치 않아서 세수가 늘지 않으면 내년 말 국가 채무는 1100조를 쉽게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또한 홍남기의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아주 높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또 홍남기처럼 면피성 발언을 했더군요. 내년 대선 등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한석 의원실이 질의에 답한 겁니다. 선관위는 설명자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직무상 행위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넘어 이례적인 홍보 활동을 하는 등의 선거에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제 요청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엄정 대응하는 것이 자제 요청입니까? 그런데 선관위는 이런 묘한 해석도 덧붙였습니다. 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에 근거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한 직무상 행위는 이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선거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과연 그렇습니까? 어느 법이 상위법인지 따져봐야 되겠죠. 누구 때문에 이런 해석을 덧붙인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은 선거에 중립을 써야 합니다. 어떠한 개입 행위도 없어야 합니다. 의심받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지사처럼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캠페인 과정인 후보 경선에 나서는 것도 자제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선거로 선출되지 못하면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서 선출되지 못하면 그는 경멸받는 지도자가 될 뿐입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불행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